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외환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반기는 약달러의 추세가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전망의 의미는 그 달러의 약세의 폭과 속도를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표 먼저 보시면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요 위에 부분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요 부분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굉장히 줄이고 싶다라는 의지인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과거에는 무역 적자를 낸다는 건 그 나라의 물건을 사준다는 거고, 그 달러가 그 해당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이클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결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됐던 미국의 달러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봤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역 적자를 내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채권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편중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밑에 있는 요 파란색 그림이 미국의 무역 적자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 요 빨간색 선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인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줄이고 싶다면 거꾸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본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코로나 이후를 기점으로 주식 시장으로 크게 조금 편중이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에 좀 과도하게 좀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신흥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혹은 채권 시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따가 한국의 원화 환율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를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결국 금리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소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달러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5월 저희 연휴에 쉬고 와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20원대에서 한 번에 1,380원 요 수준까지 확 떨어졌었는데요. 요때가 그때입니다. 이제 요때 어떤 이제 시장의 루머가 퍼졌었냐면, 중국이 이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대만 달러나 원화,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가 좀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장의 이제 의구심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를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의 37% 비중이 일본이었고요. 반면 2024년 기준에 중국의 비중이 32%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베트남이랑 멕시코도 중국이 우회 수출을까지 감안을 하면 현재 미국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플라자 합의를 한다면 이번의 대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이제 플라자 합의는 이제 정부가 각국 일본과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 모여서 이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사례를 조금 살펴보시면 플라자 합의였던 1985년 9월 이후 한 6주간 주요국 5개국이 한 100억 달러 규모를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달러화 매도, 그러니까 달러화 약세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플라자 합의 전체적으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인위적 시장 개입은 굉장히 짧고, 그 달러화 약세폭은 그때 당시에 10% 내외 수준으로 제한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화 약세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 미국은 일본이나 독일 대비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례에서 본다면
지금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에 조금 이제 100bp 정도 인하를 하고 현재는 4.5%, 기준금리 4.5%에서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연초 대비 10%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달러와 추가 약세를 원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했었는데, 과거 1985년과 지금 현재 외환시장은 그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요게 이제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 규모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거래 규모로만 봐도 굉장히 큰데, 요 거래 규모로는 사실 단순 비교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렇게 수치로 좀 명확하게 나타내 봤는데, GDP 대비해서 그때 당시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2.68%였다면 현재는 7.36%, 거의 3배에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당시 100억 달러로는 당연히 이제 인위적인 개입으로 달러와 약세를 만들 수가 없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개입의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되어 있는데, 요때 보시면은 이제 엔화가 굉장히 빠르게 약세됐던 코로나 이후 굉장히 빠르게 약세가 됐었는데, 그때 일본은행이 외환 개입에 썼던 이제 달러 규모가 거의 한 100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제 보통 달러화 매도 개입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달러화 매도를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 중앙은행들이 그 달러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채권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2025년 3월 기준 중국이 7,65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이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인위적인 개입을 원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소제목을 제가 플라자 합의보다 루브르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플라자 합의가 이제 인위적인 통화 개입이었다면 루브르 합의는 이제 미국이 요 사례를 보시면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화는 약세가 됐지만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의 증가폭 자체는 조금 줄 수는 있어도 무역 적자는 계속됐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축소를 하고 싶으면 거꾸로 미국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생겨야 됩니다. 그때 당시 루브르 합의를 1987년에 했는데, 루브르 합의의 내용이 뭐냐면 독일과 일본이 이제 내수 성장을 조금 일으켜서 미국의 물건을 결국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미국도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 가치의 인위적인 절상으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은 중국이 만약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중국도 과거 독일과 일본처럼 루브르 합의와 같이 이제 내수 소비를 키워서 미국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수출이 아닌 내수로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말씀드린 거는 약달러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그런 시장 개입보다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보면 최근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준이고, 관세가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물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굉장히 늦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반영 중인 금리 인하 횟수는 올해 최대 3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됐고요. 그마저도 지금 1회로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장에 지금 반영된 금리를 제외하고 당사가 이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2회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와 그리고 고용인데요. 이 물가와 고용 측면을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가 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사실 모든 관세가 정지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비상경제 권한을 근거로 한 관세, 뭐 상호관세나 보편관세,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다가 또 다시 풀리긴 했는데, 결국은 미국은 이런 그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우회하는 형태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세를 제외한 글로벌 환경을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효 관세율은 2024년 2.5% 수준에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1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실효 관세율이 이제 최근에 20%를 넘는 수준으로 이제 예일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근 100년간 본 적 없었던 굉장히 높은 관세율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관세율이 높게 부과가 되면 물가에 당연히 상승 압력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 물가의 구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CPI나 PCE를 많이 보는데, 이 CPI와 PCE의 물가 구조는 서비스업에 굉장히 크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화의 그 리스트를 봤더니 대부분 이제 PC 물가에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이제 한 5월 초 그때쯤에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2월과 3월에 이미 중국에 부과된 20% 관세로 인해서 상품 물가는 0.33%포인트 올랐지만 물가 PC 헤드라인 물가의 전체에서는 이제 0.1%포인트도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했던 PC 물가가 2.1, 그리고 3월 물가가 2.4 정도 됐는데 0.1%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주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I에서 이제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신규 세입자 임대료라는 이제 선행지표가 있는데, 이 선행지표는 이미 주거비의 이제 향후 완만한 하락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향후 좀 잡음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물가가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 인상이 바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그리고 중간재 생산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단계가 많은데, 여기서 가격에 대한 이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그 가격 협상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흡수할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중간재 생산자들도 여기 중간에서 어느 정도 관세를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전부 다 물가로 이제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제 물가가 하반기에 좀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용 시장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지금 금리 결정을 굉장히 늦추고 관세가 물가에 미친 영향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고용 시장이 지금 균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실업자 한 명당 이제 구인 채용 공고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입니다. 실업자보다 구인 공고가 많으면 이제 1보다 높은 이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영역인데, 지금 이 지표가 딱 1 부근에 딱 도착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둔화가 된다면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자가 채용 공고 수보다 더 많아져서 고용시장은 둔화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둔화 국면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기의 예외주의가 굉장히 부각됐었죠.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소비도 굉장히 강했지만 사실 소비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큰 힘은 고용입니다. 이제 고용을 보시면 요 초록색, 좀 연한 초록색이 이제 순이민자 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순이민자가 유입됐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순이민자가 감소할 것으로 이제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를 지금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혹은 뭐 50%까지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건설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주택 건설을 할 때 철강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강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관련 업종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정부 효율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정부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7만 5천 명 가량을 이제 유예 퇴직을 했는데, 요 유예 퇴직을 한 인원들이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실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전체 노동 인구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관세로 인한 제조 비용 상승, 그리고 이민자들의 유입 감소, 그리고 이런 연방 공무원들이 실업자 전환, 이런 하반기에 좀 고용시장 악재가 겹친다면 연준도 결국은 물가보다 이제 이런 고용시장의 악재를 조금 평가를 하면서 금리를 완만하게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의 장기채 시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2년물 금리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 국채 30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최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연초에는 뭐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면 4월 2일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고 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한번 크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게다가 이제 5월 중순쯤에 대규모 감세안까지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사실 미국의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자 비용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자 비용이 작년 12월 이후 이제 국방 비용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감세안까지 하원에서 통과가 돼버리니까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 금리는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미국의 이제 자산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발생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재정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미국 국채도 팔고 달러도 파는 그런 동반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이 장기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미국 금리는 조금 내려오고, 반대로 달러화는 조금 일정 수준 반등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장기채 금리를 낮추려면 새로운 장기채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제시한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SLR 규제 완화고요.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일단 먼저 SLR 규제 완화를 보면 SLR 규제 완화라는 것 자체가 대형은행들이 이제 자본 비율을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미국 국채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재무부 장관은 이 분모에서 국채를 제외하면서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 코로나 당시에 SLR 규제 완화를 이미 시행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시면 대형은행들이 국고채 보유량을 당시 6천억 달러에서 1.4조 달러까지 좀 빠르게 늘렸던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국채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금리의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 억제 혹은 유동성 공급 측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SLR 규제 완화 당시에 단기채 금리는 조금
계속 안정이 되었었고, 반대로 장기채 금리는 상승은 하긴 했으나 그 상승폭이 일정 수준 좀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LR 규제 완화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미국 국채를 새로 사줄 수 있는 수요처가 다신 은행 말고 또 생겨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로 대표적으로 이제 테더와 그리고 서클이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은 이제 올해 3월 기준에서 1230억 달러인데요. 이게 한국이랑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수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게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 국채 수요를 담당하는 그런 새로운 주체로 굉장히 빠르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담보물로서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물로 미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은 90일 이하 단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채 금리 하락과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연준이나 혹은 재무부가 단기채를 팔고 보유한 수요처로 이제 단기채를 확보를 했다면 단기채를 팔고 거꾸로 장기채를 매수하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혹은 바이백을 실시하면서 장기 금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단기채 수요를 확보를 하고, 이 단기채 수요를 통해서 장기채 금리를 조금 억제시키는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장기채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뭐 관세, 신용등급 강등, 감세안 등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면, 하반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상원 의결이 한 7월에서 8월 수준에 이어질 거고,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새로운 신규 국채 발행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신규 국채 발행이 이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신규 국채 발행이 확 늘면서 그때 또 국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8월, 9월 이쯤에 몰려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최소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이런 변동성도 굉장히 완화가 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혹은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 재료를 이제 소화하면서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이에 따른 달러와 약세가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화에 대해서 이제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이번에 수출 관세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도 굉장히 줄어들 텐데 어떻게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달러 환율과 한국 GDP는 추세선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이제 95년도 이후 꾸준히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근데 원화 환율도 따라서 같이 좀 약해지는, 펀더멘탈을 쫓아서 같이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추세적으로 제가 원화가 강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순환적 차원에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과거에 GDP와 별개로 원화 환율이 굉장히 좀 아웃퍼폼했던 혹은 강세였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보통 어떤 시기였냐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 혹은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하는 그 양이 좀 줄어들었던, 혹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해외 증권 투자가 국내로 순유입이 됐을 때 이런 원화 강세가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왔고, 거꾸로 외국인 국내 투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가 좀
굉장히 부각됐는데요. 이런 흐름이 달러와 약세 흐름과 맞물려서 이제 다시 되돌려진다면 원화도 순환적 차원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하반기 3분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4분기에 약달러 기조에 따라서 이제 해외 증권 투자가 순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하고 내국인들은 해외 투자를 줄이면서 1320원 혹은 1340원까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환율이기 때문에 이제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사실 더 크게 반응하는 게 환율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원화와 주요국 통화의 상관계수인데요. 최근 미국과의 이제 상관계수가 조금 떨어지는 반면 중국 혹은 호주, 대만 이런 신흥국 통화와 좀 연동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위안화의 완만한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것처럼 원화도 같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인덱스가 좀 약달러 국면에서는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으로 투자됐던 자금이 만약에 이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 달러 약세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미국에 쏠렸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이렇게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이 파란색이 그 신흥국 주가지수고 이 하늘색이 미국의 주가지수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 혹은 약달러 이후에 이제 신흥국 주식이 미국 주식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과연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약달러 되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집중된 배경에는 이제 AI 산업 경쟁력이 있고요. 그 AI 산업 경쟁력이 최근 이제 미국 주식의 그런 과도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라는 테마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이제 좀 과도한 달러화 약세는 바라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점을 보시면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이 대미 주식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5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5월에 이 아시아 통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보였는데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통화 중에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두 통화는 동시에 대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늘렸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좀 달러에 과도하게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 주식 시장 자금이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 싱가포르 중심 그리고 홍콩, 대만, 중국 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통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달러 공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달러 수요의 굉장히 큰 축을 차지했던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5월부터 주식을 중심으로 순매도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는 5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이제 제가 방송 촬영 날짜가 이제 6월 10일인데 이제 지난주에 대선이 끝나고 외국인들 자금이 더욱 빠르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원화도 좀 더 빠르게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 강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인구 구조나 아니면 수출에 굉장히 과하게 의존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차원의 강세는 예상이 되지만 추세적 차원의 강세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신정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추경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내수 성장률이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달러 환율도 사실 수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실 성장률이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차원에서 원화 강세가 아닌 이런 외국인 투자 그리고 국내 해외 투자, 이런 수급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제한적인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남은 시간은 빠르게 좀 위안화랑 엔화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안화는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이제 저희가 가장 위안화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은 과거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위안화 약세처럼 이번에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절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로 일단은 2022년 이후 위안화 약세가 폭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당국은 이제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그런 시그널을 굉장히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18년 당시 실효 관세율은 한 20%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0% 수준입니다. 이게 심지어 145%에서 완화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50%의 관세를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은 지금 수출에 의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좀 내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큰 재정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재정만 쓰는 게 아니고 통화 정책도 굉장히 좀 돈을 뿌리는 형식으로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가진 문제가 뭐냐면, 이 중앙은행이 통화를 계속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중으로 자금이 흘러가는데 이 자금을 소비를 하지 않고 계속 저축을 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도 아직 최근까지도 이런 소비 의향이 굉장히 저조하고 반대로 저축 의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그런 내수 소비가 확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단계에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제가 아까 원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안화는 좀 순환적인 측면에서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과거 이제 약세 사이클이 이렇게 2015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약세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투자한 부분이나 혹은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한 그런 외화 수급까지 감안을 한다면 2015년 혹은 2018년, 2023년 이후 외화는 순유출 국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투자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출업체들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데, 그때 그 대금을 이제 은행에다가 환전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다가 이제 유치를 하면서 높은 달러 이자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잔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커스터디 잔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달러가 굉장히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달러 부족 현상이 중국에서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 위안화 약세를 주도했던 부분이 이제 중국 거주자 해외 투자 혹은 수출업체들이 이제 달러를 국내에 이제 환전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은 거꾸로 이제 금리 인하나 약달러 조합에 직면할 경우 본국으로 다시 유입될 그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업체 이제 내고 물량, 그러니까 높은 달러 이자를 추구하는 그 수출업체들의 대금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점차 다시 중국으로 유입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달러 국면에서 이제 미국의 주식이 신흥국 주식으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다시 위안화가 순환적인 차원에서 일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와 위안화의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와 마지막으로 유로화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엔화는 굉장히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내외 금리 차가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가 계속되면서 강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결국은 엔화가 얼마나 빨리 강세가 되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춘투 협상에서 이제 매년 이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올해도 이게 이제 확정치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도 조금 상승한 이제 5%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될 거고요. 이 임금 인상이 된다면 실질 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그 뒤에 CPI 중에 서비스업 물가가 오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향후 좀 완만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시장에서 좀 잡음이 많은데요. 아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제가 감세안이나 혹은 재정 적자 우려 그리고 또 신용등급 감등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장기채 금리도 최근에 좀 빠르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급등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0% 수준으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재정 적자보다는 정부 부채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의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데 관세로 인해서 수출 및 성장률 타격으로 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사실 시장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딩인데요.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일본의 금리가 낮았을 때 해외에 투자됐던 그 자금들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회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자금을 청산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은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생명보험사 혹은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채권들이 일본 그 국채로 전환되면서 이제 캐리 트레이딩이 좀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미국채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게다가 환해지 비용이 미국과 이제 일본의 금리가 좀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환해지 비용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 비용은 보통 이제 내외 금리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해지를 감안한 미국채와 그리고 그냥 지금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봤을 때 과거와 달리 다시 미국채 수익률이 이제 일본 국채 수익률을 그런 압도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도 지금 당장 이제 빠르게 청산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장기채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빠르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리 인상에 좀 제약을 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려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는 계속해서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화는 일단은 지금 강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의 ECB는 미국 대비해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이미 실질 중립금리, ECB가 추정하는 실질 중립금리의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내외금리 차는 이제 미국의 금리는 내릴 공간이 더 많지만 ECB 유럽의 기준금리는 내릴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금리 차를 기준으로 유로화 강세를 전망하는 배경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유로존 이제 연초에 독일 중심 재정 확장이 이제 독일의 성장률 반등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로화 강세 한 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가 재정을 쓴다고 하면 국채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독일은 지금 60%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이 재정 여력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독일이 재정 지출을 하는 규모는 총 5,600억 유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독일이 국방비랑 인프라에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한 연간 500억 유로, 국방비가 500억 유로, 인프라 투자가 한 400억에서 500억 유로인데 앞으로 향후 12년간 총 이제 10배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의 그런 배경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 국방비 지출과 이제 인프라 지출, 특히 이 인프라 지출이 굉장히 재정 승수가 높아서 이제 독일의 성장률에 굉장히 유의미한 재료이긴 하지만 이 인프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아니면은 집행 계획, 실제로 집행되고 경제 지표에 반등되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시면 이게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으나 아직 실물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재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CB랑 페드는 그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이제 내릴 폭이 얼마 없지만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릴 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이 기준금리 시장 전망치가 요 수준에서 사실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CB가 금리를 내려도 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 결정을 굉장히 지금 늦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준에서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이 금리 전망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유로화는 좀 빠르게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은 유로화 강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유로화의 약세 재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대 유로존이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특히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중심으로 좀 재정 위기가 일어났고 그때 당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살펴보면 그 픽스 금리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을 때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서도 금리가 이제 급등했을 때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여기서도 똑같은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갑자기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픽스 금리가 지금 보시면 2021년 이후 혹은 2015년 이후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ECB가 QE를 진행을 하면서 그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APP와 PEPP가 뭐냐면 ECB가 이제 그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그 계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이렇게 쭉 사줬고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폭으로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픽스 국가들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었는데 2022년 7월 이후에는 이제 QE를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QT 혹은 국채 매입을 이제 새로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과정 중에서 픽스 금리가 또 다시 이런 상승에 좀 취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정 우려에 따른 글로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유로화 약세 압력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던 이제 하반기에 달러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화 약세를 통해서 이제 주식 시장의 자금이 신흥국 자금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달러화 약세가 조금 더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일단 첫 번째 그 달러화 금리 인하의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의 자금이 AI로 굉장히 쏠렸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있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신흥국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AI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 혹은 위안화 환율도 그 강세 순환적인 차원에서 강세가 되지만 그 강세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FX 이슈 체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